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개발팀에서 NHN 앱과 안드로이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범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바일 해킹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위협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해킹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해커가 하는 일을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해커는 무엇일까요? 해커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최근에는 악의적으로 시스템을 변조하거나 조작하는 크래커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킹을 한 문장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거나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하든가 이제 뭔가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란 이제 코드를 변조하거나 데이터, 네트워크 패킷 등을 변조해서 이제 개발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의미는 이제 단말기에 루팅이나 탈옥을 통해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뭔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해킹은 왜 할까요? 단순히 이제 자신의 이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모바일의 경우 출시된 게임 앱들에 대해서 뭐 능력치를 조작한다던가 공격력을 조작해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앱을 변조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PC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보안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쉽게 해커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복제 앱인데요. 이제 정상적으로 출시된 앱의 구성이나 리소스, 이런 아이디어 등을 똑같이 복제를 해서 출시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리패키징한 다음에 배포하는 유형인데요. 그리고 이제 치팅, 그러니까 메모리 치팅 등을 통해서 뭔가 게임 내 리소스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뭐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는 등의 이제 리세마라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킹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사용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기업 신뢰도까지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드로이드 파트에 대해서 먼저 이제 게임 앱에 대해서 어떻게 위협이 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제로 게임 앱을 한번 해킹을 해볼 건데요. 이제 샘플 앱을 이제 유니티 SS스토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간단한 FPS 게임인데 이제 토끼 좀비가 이제 리스폰 되는데요. 이 토끼 좀비를 죽이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총알 개수와 뭔가 HP 이런 값들이 있죠. 뭔가 조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샘플 앱을 해킹하기 위해선 이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기기에 루팅이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루팅이란 이제 루트를 사용하는 없는 시스템에서 모종의 방법으로 루트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트 권한은 이제 운영체제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제 시스템 내 이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리눅스 운영체장이며 이제 일반적인 데스크탑 리눅스와는 다르게 이제 루트를 봉인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팅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루팅의 목적은 뭘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CPU 성능을 조작해서 뭔가 기존 성능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으로 단말기를 이용한다던가 이제 폰트나 알림 등을 이제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저희가 볼 이제 해킹 할 때도 이제 루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치팅 툴을 이용해서 한번 값을 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메모리에 앱이 실행되게 되면 이제 메모리에 앱을 실행하기 위한 리소스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로딩되게 되는데 이 값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변조할 이제 총알의 개수 이런 값들도 이 메모리에 로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팅 툴에서 이런 값들을 찾을 수 있게 스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6이라는 값을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이라는 값이 메모리에 한 군데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이라는 값은 이렇게 메모리에 여러 군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원하는 이 16이라는 값, 즉 이 탄창의 개수가 저장된 위치를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단순히 이제 이 값을 변경해 볼 수 있으면 다시 그 변경된 값으로 스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6이라는 값에서 15로 변화된 값을 찾아냄으로써 이 값이 총알의 개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이 총알의 위치를 알았으니 이 값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9,999로 변경을 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앱을 보면 이제 탄창의 개수가 9,999로 변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킹은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 전에 두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적 분석이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프로그램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이제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없으니 이제 APK나 앱번들 파일에 대한 이제 결과물 파일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분석은 이제 앱을 실제로 메모리 이제 로딩 시켜서 앱을 실행시켜 이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버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프리다라는 이제 툴이 있어서 좀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따가 이 프리다를 통해서 동작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의 샘플 앱은 이제 유니티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엔진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유니티 엔진은 이제 C#으로 개발이 되는데 어떻게 이 모바일이나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플랫폼에서도 동작을 하게 될까요? 유니티는 두 가지 컴파일 방식을 제공합니다. 모노와 IL2CPP인데요. 이 두 가지 컴파일 방식 모두 IL, 즉 중간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언어를 모노 컴파일 방식은 이제 모노 프레임워크 위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방식, 즉 JIT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실행이 되고 이제 IL2CPP 컴파일 방식은 이 IL 코드를 미리 이제 C++ 라이브러리로 컴파일해 놓습니다. 이 방식을 이제 AOT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이 IL, 즉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IL, 이 중간 언어입니다. 이 중간 언어는 특성상 100% 디컴파일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흐름이나 뭐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정적 분석을 통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샘플 앱은 이제 IL2CPP로 컴파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적 분석을 통해서 IL 데이터를 얻어내야 됩니다. 이 어셈블리 C샵이라는 DLL은 IL 데이터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데이터와 이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타데이터와 IL2CPP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파일들은 이제 앱 내에 어셋과 이제 라이브러리 폴더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리패키징을 쉽게 하기 위해서 APK 툴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 두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일로 이제 어셈블리 C# DLL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는 이제 IL2CPP 덤퍼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어셈블리 C# DLL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확보한 어셈블리 C# DLL을 디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컴파일 해보게 되면 이제 필드, 메서드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의 shoot 메서드가 이제 어셈블리 C샵의 shoot 메서드와 대응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shoot 메서드는 어셈블리 C샵의 shoot 메서드는 IL2CPP 라이브러리의 shoot 메서드와 대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이브러리 변조를 통해서 총알을 이제 발사할수록 증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셈블리 C샵에서 이제 확인한 이제 매거진 커런트라는 값에 이제 탄창의 개수가
저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1 해주는 부분을 이제 i2cpp 라이브러리에서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서브 명령어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magazine current라는 값을 -1 해주는 이제 소스 코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그러니까 magazine current라는 값을 마이너스 해주는 부분을 단순히 이제 add로 변경해서 +1 해주도록 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코드를 보시면 이제 magazine current라는 값이 +1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APK 툴로 리패키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패키징된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총알을 발사할수록 이제 탄창의 이제 개수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정적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동적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프리다라는 툴을 이용할 건데요. 프리다는 다이나믹 바이너리 인스트루멘테이션 툴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동적 분석, 즉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뭔가 구조를 확인하거나 뭔가 흐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다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이제 후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후킹이란 무엇일까요? 후킹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무언가를 낚는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이제 소프트웨어에 접목시켜 보게 되면 함수 호출이나 메시지, 이벤트를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서 원하는 행위를 수행하게끔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킹 방식에도 여러 방식이 있는데 프리다는 인라인 후킹이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fopen이라는 코드가 기계어 코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부분에는 이제 스택을 확보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인라인 후킹은 이 영역의 첫 지점을 점프 명령어로 변조합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수행할 이제 fake fopen이라는 함수에 이 점프 명령어만큼의 변조한 바이트를 첫 부분에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코드 수행이 끝난 다음 이제 다시 fopen으로 분기를 변경해주는 이제 기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공격자가 원하는 변조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인라인 후킹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터셉터 어태치라는 이제 함수는 이제 특정 지점을 후킹하겠다는 의미이고, 첫 번째 인자는 후킹할 지점의 주소, 두 번째는 콜백입니다. 콜백의 이제 onEnter와 onLeave는 이 시점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적으로 분석한 라이브러리 파일에 이제 탄창의 개수를 일씩 감소시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라이브러리 코드의 베이스 주소에 더해 주어서 이 시점을 후킹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런 식으로 후킹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R0 레지스터 값에 이제 탄창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다를 통해서 레지스터 변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R0에 1000이라는 값으로 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onEnter는 이제 이 서브라는 명령어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점이므로 이제 서브 명령어가 수행돼서 이제 999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999라는 값으로 이제 계속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행위들이 존재하는데요. 가상환경을 통한 GPS 조작이나 이제 그래픽 조작, 패킷 조작 등을 통해서 다리를 맞췄는데 헤드샷을 맞는다는 등의 이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해킹을 위한 툴들도 많고 관련 자료들도 많아서 이제 쉽게 해킹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앱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안적인 지식과
해킹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응 방안 몇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가장 강력한 보안 수단은 모든 로직을 서버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렌더링과 사용자 입력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 서버를 공격해야 되므로 굉장히 어렵게 해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포스 나우나 게임 패스 이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구조는 지연 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보내는 대량의 패킷들을 처리해야 하는 이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구성은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이제 서버에서는 재화, 뭐 금전적인 부분 관련된 핵심 로직만 검증하고 나머지는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기능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제 라이브러리 코드 변조와 인라인 후킹을 어떻게 탐지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에 모든 리소스들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제 코드 영역에는 이제 실행에 필요한 코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코드 영역은 라이브러리 파일, 즉 이제 정적 파일일 때와 이제 런타임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올라왔을 때와의 값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값을 구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라인 후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드 영역을 변조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커는 이 사용자 커스텀 라이브러리만 이제 인라인 후킹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제 해커는 이제 뭐 시스템 라이브러리, 뭐 libc 라이브러리 등을 이제 인라인 후킹을 해서 프로그램 흐름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libc 라이브러리의 모든 버전에 대해서 해시값을 코드 영역에 대한 해시값을 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므로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인라인 후킹은 처음 함수의 이제 첫 시작 지점에 점프 명령어로 변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코드를 수행한다고 했었는데 이 점프 명령어로 변조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유니티 엔진을 보호하는 기법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IL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타데이터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메타데이터를 암호화를 한 다음에 런타임에 복화를 하게 되면 해커는 이 메모리, 그러니까 정적 분석을 했을 때 이 파일을 얻기는 쉽지 않겠죠. IR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메모리 덤프를 통해서 이 글로벌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어셈블리 C#, 즉 IR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셈블리 C# DLL을 디컴파일 해보면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타입이나 뭐 메서드, 필드명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이 이 글로벌 메타데이터 파일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셈블리 C#, 즉 이제 글로벌 메타데이터에 대한 이제 난독화를 수행해주면 이 타입명이나 이제 필드 이런 메서드들을 난독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커가 어셈블리 C#을 확보하더라도 디컴파일 하더라도 이제 쉽게 이 타입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의도를 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도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니티 엔진에 대한 방어 기법인데요. 유니티 특성상 IL 코드, 즉 이제 어셈블리 C샵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했던 것처럼 공격자는 툴을 이용해서 어셈블리 C샵 DLL을 확보한 후 이제 프로그램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IL2 CPP 컴파일 방식에서 어셈블리 C샵 DLL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IL에 관한 정보들이 이제 글로벌 메타데이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 글로벌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IL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존재하죠. 근데 이 글로벌 메타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서 런타임에 복화를 시키게 되면 해커는 정적 분석으로 쉽게 IL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해커가 메모리 덤프 등을 통해서 이 글로벌 메타데이터 파일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어셈블리 C# DLL, 즉 IL 데이터에 대해서 디컴파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디컴파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C#을 디컴파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인데요. 이제 타입명과 필드 이런 메서드명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메소드 이런 타입에 대한 정보들이 글로벌 메타데이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메타데이터를 난독화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어셈블리 C샵을 디컴파일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의도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끔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제 모바일 해킹 유형과 이제 대응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에서 iOS 앱 보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iOS 모바일 해킹 유형과 대응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킹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iOS에서 원하시는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실 때 앱스토어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탈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탈옥 앱을 설치하신 뒤에 이를 실행하시면 손쉽게 탈옥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거는 어떤 보안 관련된 지식이 필요 없고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해커들은 탈옥을 할까요? 먼저 탈옥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 유저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 중에 안드로이드와 iOS는 많이 다르다. iOS는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뭔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어떤 음악 파일이나 영화 같은 거를 하나 넣으려고 해도 안드로이드에서는 컴퓨터에 연결한 뒤에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iOS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제한적인 환경을 감옥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즉 탈옥을 함으로써 주어진 권한 외에 다양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탈옥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다음 자료에 몇 가지 탈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입을 해놓았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항목이 이제 재밌는 점입니다. 앱 실행 시 임의의 동적 라이브러리를 로드한다. 윈도우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신 분이라면 DLL 인젝션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기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커가 만든 동적 라이브러리가 앱 내에 침투를 해서 해당 메모리를 변조하고 후킹하는 등의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트윅입니다. 트윅의 사전적인 정의는 비틀다라는 뜻인데요. 앱 내에 메모리에 침투하여 메모리를 막 임의로 변조하기 때문에 비틀다 그런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시면 CDR라고 되어 있습니다. CDR는 탈옥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당 CDR에서 이렇게 트윅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트윅은 특정 앱을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이 동적 라이브러리 인젝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해당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앱과 트윅이 같은 메모리 안에 있습니다. 즉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죠. 앱 내에 다음과 같은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앱 내에 어택이라는 함수가 있죠. 파라미터로 데미지라는 정수형 파라미터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미지라는 변수가 reduce hp라는 메소드에 입력됨으로써 적의 체력을 깎는 그런 함수로 보입니다. 여기서 트윅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함수 후킹을 통해 파라미터를 변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데미지 값을 엄청 큰 값으로 늘리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적의 체력을 엄청 많이 깎도록 변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윅을 사용하면 함수의 파라미터를 변조하는 것 외에도 함수의 리턴 값을 변조하거나 메모리를 변조하는 등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해킹 유형으로는 디버깅입니다.
디버깅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버그를 찾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버깅이 왜 해킹 유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디버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디버깅을 이용하면 앱 내에 사용되는 변수를 모니터링하거나 이를 변조하거나 아니면 임의의 로직이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거가 앱에 어태치된 모습입니다. 이후 해커는 앱에 사용되는 특정 API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보안 모듈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추상화한 도형이 보안 모듈입니다. 해당 보안 모듈에는 탈옥 탐지 로직 이후에 종료하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보안 모듈들은 위협 탐지 행위 이후에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그런 로직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커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는 해당 위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보안 로직이 호출되는 함수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앱 위변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iOS에서 앱 파일을 얻으려면 윈도우와는 다르게 앱스토어만 이용이 가능하죠. 즉 윈도우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가 있는데 iOS 앱들은 인터넷에서 막 다운받고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이 앱을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덤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커가 메모리 덤프를 통해서 앱 파일을 얻으면 해커는 다음과 같이 정적 분석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앞서 안드로이드 파트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대로 정적 분석이란 이제 앱을 실행하지 않고 파일 내부를 역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앱 내부에 어떤 리소스 파일들이 존재하는지, 앱의 실행 파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리버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커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 모듈 우회 방안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조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즉 실제 서비스상의 취약점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한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은 앞서 안드로이드에서 설명드렸던 프리다와 같은 동적 분석 도구를 이용하면 성공 여부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면 최종적으로 세 번째로 이거를 어떻게 변조할지에 대해서 구체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절차에 대해서 해커의 입장에서 한번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모듈 우회 방안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앱 내에 다음과 같이 보안 모듈이 존재하고 다음과 같은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저 로그인이라는 함수고요. 체크 제일브레이크라는 함수를 통해서 탈옥 탐지, 즉 해킹이 iOS가 탈옥인지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해커는 해당 앱을 정적 분석함으로써 체크 제일브레이크라는 심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볼만으로도 해커는 해당 메소드가 실행되지 않으면 우회할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회할 수가 있을까요? iOS 탈옥폰에서는 코드 변조를 쉽게 도와주는 코드 변조 플랫폼이 있습니다. 시디아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제공해주는 API를 통해서 메소드 스위즐링을 하거나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API를 후킹하는 등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커는 MS 훅 메시지라는 API를 이용하여 메소드 스위즐링 과정을 거치는데요. 즉, 체크 제일브레이크라는 함수 대신에 해커가 정의한 do nothing이라는 메소드가 대신 호출되도록 하려는 게 전략입니다. MS 훅 메시지의 첫 번째 인자로 스위즐링을 원하는 클래스를 입력하고 두 번째 인자로 메소드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 인자로 해커가 구현한 메소드를 입력합니다. 그 결과 악성 코드는 앱 내에 인젝션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체크 제일브레이크라는 함수는 무력화됩니다. 좌측에 이제 앱 모형을 보시면 보안 모듈 우회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같이 파일 내에 존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안 모듈 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변조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해커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해커는 유니티 심볼 분석 프로그램인 IL2CPP 덤퍼를 이용해서 앱 내부에 어떤 심볼들이 존재하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get damage라는 심볼만으로도 해커는 해당 로직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데미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추측입니다. 이제 변조가 실질적으로 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후 해커는 정적 분석 프로그램인 아이다 프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해당 get damage라고 하는 API를 분석을 합니다. 아이다 프로라는 것을 이용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수도 코드를 볼 수도 있고 어셈블리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커는 원본 어셈블리를 찾아서 다음과 같이 바이너리 패치를 수행합니다. 그 결과 바이너리 패치 결과라고 해서 제가 하단에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RET로 끝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런 로직 없이 그냥 리턴하는 코드입니다. 해당 변조한 결과를 이제 아이다 프로로 수도 코드로 확인을 해보시면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아무런 로직 없이 리턴하는 함수로 변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소드 스위즐링을 통해서 제일브레이크 체크 함수를 우회하였고 바이너리 패치를 통해서 get damage 함수를 변조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앱의 무결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가지고 있는 서명자로 앱을 재서명합니다. 그리고 앱이 재서명이 완료가 되면 해당 앱을 변조앱 마켓에 배포를 하고 배포된 앱을 어뷰저들이 구매를 해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iOS 모바일 해킹 유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탈옥 탐지입니다. 탈옥을 하게 되면 CDR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앱에서는 CDR 앱의 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탈옥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버깅 탐지입니다. 디버거를 이용해서 앱을 디버깅을 하면 이때 ptrace라고 하는 시스템 콜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내부에서는 sysctl이라고 하는 API를 이용하여 ptraced라고 하는 플래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디버깅 상태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트윅 탐지입니다. 트윅은 제가 여기 기입해 놓은 특정 경로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로에 트윅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트윅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윅은 기본적으로 동적 라이브러리 인젝션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앱에서 로드된 라이브러리 목록을 확인을 해서 트윅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 스위즐링 탐지입니다. 유저 로그인이라는 함수가 앱 내에 정의되어 있고 해당 함수가 메소드 스위즐링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앱에서는 유저 로그인이라는 함수 주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내부의 코드 영역의 시작 주소와 코드 영역의 끝 주소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 로그인의 함수 주소가 코드 영역의 범위 안에 있다면 이거는 원본 함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 로그인의 함수 주소가 코드 영역의 밖에 존재한다면 이는 원본 함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트윅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앱 위변조 탐지입니다. 원본 앱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서버에서는 앱의 핵심 정보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앱을 배포합니다.
그렇게 실행한 앱에서는 핵심 정보에 대한 해시 값을 추출하여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해당 해시 값을 검증함으로써 무결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드린 이제 핵심 정보라고 함은 코드 섹션의 해시 값 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앱 위변조 항목에서 설명을 드릴 때 코드 패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 작업을 거치면 코드 섹션의 해시 값이 변조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해킹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NHN 클라우드에서도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NHN 앱가드라고 하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내용은 모드앱 배포 사이트 같은 곳들에서 NHN 앱가드에 의해 모드앱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피드백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NHN 앱가드에서는 다양한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로그를 쌓거나 앱을 차단시키는 등의 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NHN 앱가드에서는 블랙리스트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유저들을 차단하고 특정 기간 동안 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해킹 유형과 그 대응 방법, 그리고 NHN 앱가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를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업 매출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모바일 앱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제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모바일 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NHN 앱가드를 만나보세요. NHN 앱가드는 앱 위변조 방지, 소스코드 난독화, 게임 엔진 보호, 실시간 설정 관리, 해킹 툴 차단 등 보안이 매우 중요한 사업 분야인 게임, 결제, 쇼핑의 보안 전문가들이 직접 만든 보안 솔루션입니다. 웹콘솔을 이용하여 보안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적용 가능한 것은 물론 고객의 앱 상황을 시각화한 높은 수준의 통계와 보고서를 통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합리적인 요금제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앱 보안은 NHN 앱가드에게 맡기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콘텐츠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관리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등록하시고 첫 달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와,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드디어 4년 만에 전 세계 축제 월드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 새벽 4시에도 한국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본방 다 챙겨보셨나요? 한국팀의 우승을 응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NHN 클라우드의 성공을 기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NHN 클라우드의 신입사원을 모셔봤습니다. 이매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에서 인턴 생활을 끝내고 7월부터 데이터 운영팀에서 근무를 시작한 반짝반짝 신입사원 이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반짝반짝 신입사원. 네. 데이터 운영팀에서 근무하신다고요? 네. 그러면은 올해 초에 저희 웨비나에 출연하셨던 가림전이님이랑 같이 일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가림전이님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처음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 운영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이죠. 데이터 운영팀은 NHN에서 운영하는 여러 서비스의 RDBMS와 NoSQL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RDS 상품을 운영하는 팀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면은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컴포넌트잖아요. 그 무게와 책임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신입사원으로서 어떠신가요? 지금은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업무를 익혀서 NHN 클라우드 RDS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오, 결의에 찬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벌써부터 든든해지는데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광고 2개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가 앱가드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앱가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NHN 앱가드 신규 가입 고객은 첫 3개월 동안 무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프로모션은 지금 이 웨비나가 방송되는 전날, 어제인 11월 28일까지였는데요. 오늘 이 웨비나를 보는 분들에 한해서 특별히 하루 더 이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NHN 클라우드 홈페이지에서 앱가드 프로모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지난달 웨비나는 Z컨버터와 인젠트와 함께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솔루션이었는데요. 이 두 솔루션을 NHN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23년 3월까지 무려 3개월 동안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안내되는 화면을 참고해서 NHN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두 솔루션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님, 혹시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인턴에 지원하던 때였으니까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에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NHN이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혜원님께서 한번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시설이 바로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조망도가 바로 앞으로 완공될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모습입니다. AI 제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이 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로 88.5 페타플롭의 연산 자원과 107 페타바이트 저장 공간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센터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HPC와 GPU 클라우드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구축되는데요. 막대한 구축 비용과 높은 운영 단가로 인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했던 HPC 중심의 새로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현재 구축 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와,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구축하는 것을 NHN이 담당한다는 것이죠. 와, 88.5 페타플롭 어느 규모인지 상상이 되진 않는데요.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설비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NHN이 앞으로 무려 10년간 2,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구축 규모의 10%인 8.85 페타플롭의 연산 자원을 NHN 클라우드에 임차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기회 막간의 홍보 시간,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GPU 연산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NHN 클라우드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을 위해 어떤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연산 자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GPU 인스턴스는 우분투와 윈도우 인스턴스에서 GPU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한 인스턴스당 최대 2개의 GPU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딥러닝 인스턴스는 딥러닝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미리 설치되어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인스턴스인데요. 보다 편리하게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번 NHN 포워드에서 HPC 인프라 구축기에 대한 세션이 있었는데요. HPC, 하이퍼 퍼포먼스 컴퓨팅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HPC,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올라올 NHN 포워드 영상에서 이 세션을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때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단어들이 매우 새롭게 들렸었잖아요. 근데 벌써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뒷받침돼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님은 혹시 일상생활에서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핸드폰 알람 설정을 할 때 음성으로 많이 등록을 해요.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알람 등록하기 귀찮을 때가 많아서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도 살 예정이라서 더 많은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8월 웨비나에서 AI를 활용한 TTS 서비스를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NHN 클라우드 온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행정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인데요. 전문성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센터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골자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2022년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 최대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NHN 클라우드가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는 이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성수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 시스템 90개를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정부 계획을 말합니다. 2025년까지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데요. 국가안보, 수사와 재판, 그리고 국가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를 제외한 정보 시스템은 보안과 안정성을 인증받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는 걸까요? 공공기관이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즉 CSAP를 획득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지난 4월 웨비나에서 이 CSAP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었는데요. CSAP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4월 웨비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NHN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를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NHN 클라우드는 2017년 IaaS의 CSAP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국내 CSP 최초로 파스타 인증을 받기도 하면서 IaaS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 환경을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022년에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인 ISO 22301 인증을 획득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관리 능력과 비즈니스 영속성 운영 능력을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NHN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CSP가 주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 지자체 시범 사업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었는데요. 지자체 6곳 중 경남, 전남, 광주광역시 3곳을 확보하여 국내 CSP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AWS가 미국 중앙정보국 전용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모델과 여러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모델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요. 한국에서는 NHN 클라우드가 전라남도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커머스, 게임,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된 역량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NHN 클라우드가 이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와, 회사의 좋은 소식을 소개하니까 회원님의 눈이 엄청 초롱초롱해지셨는데요. 아직 신입사원이라 그런지 애사심이 폭발하는 게 엄청 많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달의 클라우드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방금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CSP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요. 회원님은 혹시 CSP랑 MSP 이 두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NHN 클라우드에서 일하다 보면 클라우드 지식이 많이 쌓이거든요.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라고 부르고요. MSP,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로 관리형 서비스 공급자라고 부르죠. 그럼 제가 이 둘의 이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CSP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 보유한 가상화 서버, 네트워크 상면 등 IT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및 솔루션 전반을 콘솔로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NHN 클라우드, AWS, MS 애저 등이 있죠. 반면 MSP는 CSP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컨설팅하는 곳인데요. 비용, 성능 최적화 전략, 그리고 24시간 365일 장애 대응 등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메가존과 베스핀 글로벌이 있죠.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이 CSP와 MSP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HN 클라우드가 고객이 직접 연락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메가존 같은 MSP는 AWS 같은 글로벌 CSP나 아니면 국내 CSP의 서비스 도입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클라우드 전환 바람이 퍼지면서 국내 CSP는 전문 MSP와 파트너사 관계를 맺거나 직접 인수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수님,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는 MSP를 통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IT 매니지먼트를 아웃소싱하고자 한다면은 MSP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최적입니다. 그리고 IT 인프라를 해당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수월하게 IT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웨비나와 클라우드 교육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MSP와 고객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정말 짧고 굵게 여러분들에게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혜원님도 오늘 처음 한번 출연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떨렸지만 색다른 경험을 성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웨비나가 끝나기 전에 항상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가 오시면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혜원님은 지금 직무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DBA잖아요. DBA, 요즘에는 좀 개발자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인턴 때 배정받은 팀이 데이터 운영팀인데요. 이때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운영 관리 도구를 개발하는 일을 맡았었어요. 이때 SQL 쿼리문을 매우 많이 작성하게 되었는데 학부생 때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관리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따져가면서 쿼리문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능을 고려하면서 쿼리를 짠다라는 개념이 저에게 되게 상당히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성능이 최적화된 쿼리가 서비스의 품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점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DBA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와, 대부분은 그 SQL 쿼리문 만드는 거 거기서 머리 많이 쥐어뜯잖아요. 저도 직무는 시스템 엔지니어인데 가끔 쿼리 짤 일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SQL 때문에 머리 많이 쥐어뜯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흥미를 느껴서 이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다니 대단하신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앞으로 NHN 클라우드를 위한 다짐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정말 부족한 게 많지만 열정적으로 배우고 꾸준히 성장하고 싶습니다. DBA는 정확한 이론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NHN 클라우드의 DB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믿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NHN 클라우드 온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